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 건강은 단돈 10,000원대에 여러분께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옵토스작의 다양한 제품군을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건강도 가늠을 좀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 보내주신 거 자료 딱 제목을 보니까 역시 시장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미국의 정치권 이슈군요. 네, 트럼프 2기라고 말하면 되나요? 2.0. 만약에 새로 도입된다면 이제 두 번째인 거죠. 2.0의 의미가 그럼 다른 게 그렇죠. 있나요 혹시? 1기, 2기 뭐 이런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도 예. 요새 그런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제 한 104페이지짜리 자료가 하나 있길래 한 중간까지 보다가 포기했는데 저희 회사 자료 보신 거. 맞아요. 하이에서 나온 거. 근데 보다가 정확하게 아시네요. 104페이지 이제 네. 정확하죠. 중간까지 보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오늘 이제 가서 다 볼 예정입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과거와 지금과 이제 앞으로가 만약 정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요거는 과거와 다르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예, 저는 뭐 큰 사실 변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는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보수주의 뭐 한편에서는 극우로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성향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동맹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사실 이제 가던 어떤 정책에서 이제는 좀 미국의 어떤 뭐 조금 나쁘게 보면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만을 위한 뭐 이러한 어떤 정책 성향들이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인 예, 뭐 그런 아무래도 정책을 전 세계 펼친다는 지금 뭐 보수주의 열풍이라든지 극우 성향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 자체는 뭐 경제적인 사실 고통이 상당히 그 기반에 깔려 있겠죠.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이제 닥쳐온 어떤 그 고물가 상황 또 고금리 상황 또 좀 세계 각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네. 각국으로 하여금 뭐 대중들로 하여금 뭐 과거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이제 파이를 나눠주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파이가 이제 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끝판왕 자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뭐 미국만을 위해서 다 이제 다른 나라들의 뭐 기업도 그렇고 다들 이제 빨아들이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크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는 어쨌든 하나씩 문제가 다른 나라로 퍼졌던 게 다시 미국 시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는 뭐 엔비디아나 메타의 주가는 반등하긴 했지만 기술주 조정의 단기 낙폭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예. 좀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조정이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기술주의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직 당선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당선을 거의 이제 기정사실하면서 우리가 시장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레거시 산업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자본재 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이 다시 곽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자체가 최근 이제 기술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다우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러셀 시장 같은 이제 중소형주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기술주 조정 자체가 길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하튼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전통적인 레거시 산업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신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그 뭐 좀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뭐 AI 이러한 중심으로 사실은 경제 구조가 사실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흐름을 거슬리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이제 미국의 성장을 원하는 또 미국
국민들의 어떤 뭐 일자리 증가라든지 소득 증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거센 어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거슬리고서는 사실은 뭔가 성과를 얻기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미국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보는데 우리가 지금 GDP 개정사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설비 투자라는 게 있죠. 조금 더 땡겨서 볼까요? 네, 땡겨서 보면 회색선으로 보이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 투자, 뭐 공장 짓고 기계를 네. 두고 하는 것을 이게 유형자산으로 이제 대변되는데 이거의 비중과 우리가 이제 그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투자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대변하는 것인데 요 비중 자체가 GDP 대비 비중 자체가 이미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던 15년, 뭐 16년, 17년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투자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미국 경제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쪽 산업을 육성한다 해도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린 게 이제 산업 생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파란색은 미국의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 지수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선은 이 하이테크를 제외한 쪽에서의 생산 지수인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산업을 끌고 있는 거는 지금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이테크 산업 자체가 사실은 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흐름을 뭐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스트벨트 지역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키 패러다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중국 대리기를 하죠. 뭐 바이든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을 경우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다 심화될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어제 이제 중국이 삼중 전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 또는 어떤 산업의 어떤 틀을 이제 정하는 정책 회의가 이제 어저께 폐막이 됐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좀 육성하는 거는 신기술입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최근에 붐이 있었던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을 자체를 오히려 뭐 육성을 안 하고 뭐 다시 되돌린다라고 했을 그럴 수는 없던 그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 자체를 그러니까 산업 패권 자체를 자칫하면 넘겨줄 수 있는 아무리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과거로 갈 거야라는 어떤 뭐 시장에서는 어떤 전통 레거시 산업 자체가 이제 더 크고 뭐 우리가 기술주 산업은 약간 좀 뭐 주춤하는 거냐 이러한 과정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추월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협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금의 어떤 산업적인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다우지수라든지 러셀 2000 지수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2016년 당시 그러니까 11월 대선 이후 이게 19년까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좀 그려왔습니다.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거의 흐름이 같고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은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감세 정책도 있습니다. 그 감세 정책의 핵심 자체가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인 산업 뭐 이러한 쪽과 연관되는 또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이라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군산복합체라든지 이러한 쪽이 워낙 좀 강한 어떤 그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서 네. 그쪽에서 뭐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은 뭐 이러한 주가의 어떤 차별화, 미국 내 어떤 주가의 업종별 차별화자는 좀 않았고 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오히려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기술주 조정이 뭔가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AI 사이클 자체가 이게
버블이었다. 뭐 이러한 정도의 어떤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뭐 기술주의 어떤 흐름 자체는 여전히 양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뭐 대선을 앞두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후보 간에 양당 간에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고 사실 트럼프 현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발언 중에서 약간 전기차 관련한 발언의 수위가 예. 과거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차를 완전 뭐 배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가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으니 전통 내연기관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의 흐름을 네. 사실 편성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보조금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후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사실은 이제 보조금이 후퇴되고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의 그 미국 내 유입을 사실 막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 자체가 네. 뭐 전기차 자체를 완전히 뭔가 다시 후퇴시킨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전기차를 보호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조금 자체가 좀 이제 뭐 줄어들거나 막 폐지된다라고 하면 네. 뭐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미국 내 그 전기차의 성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큰 흔들림은 사실은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월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정치와는 정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최근에 약간 파월 의장이 너무나 비둘기스럽게 변한 거는 민주당의 입김이다. 또 반대로 이제 공화당 쪽 특히 트럼프는 금리 인하 이 대선 끝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이 서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만 보고 딱 한다면 인하는 거의 9월에 기정사실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파월 의장하고 좀 트럼프도 좀 악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임명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 이 임명이 되고 나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한테 금리 내리라고 사실은 이제 요구를 했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금리 내리지 말라고 자기 취임 전까지는 내리지 말라고 사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참 그렇긴 하지만 내리지 말라는 이유는 이제 표심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뭐 민주당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네. 민주당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과 네. 이제 결국 자기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금리를 내려야 뭔가 내가 또 금리를 내렸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도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 굴비스 총재가 이제 황금 타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 타임. 예, 금리 인하의 황금 타임. 언제래요? 예, 지금이라는 식의 어떤 지금을 지나면 이제 황금 타임을 놓친다라는 어떤 금리 인하 시점과 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미 연준 내에서 뭐 물가 둔화에 대한 어떤 확신도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았던 지표도 있고 안 좋았던 지표도 있지만 하나하나 눈에 띄는 게 그 뭐 지난번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간 이제 신규 실업청법 예. 24만 건까지 이게 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는 네. 고용 시장 자체의 냉각 속도 자체가 조금은 좀 시급하지 그러니까 않다. 그동안에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봤는데 예. 딱 이번 주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처음 딱 신청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매주 변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한 주간을 갖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뭐 차트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여하튼 지금 요 회색선입니다. 회색선을 이제 역추로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게 떨어지는 게 늘어나는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용 시장 자체가 분명히 뭔가 기스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같이 그려 보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고용 시장 자체가 이렇게 냉각이 된다는 거는 결국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제 시장이 분명히 인식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불안한 뭐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일자리에 있어서 지금 주도를 하는 게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섹터인데 그 서비스 섹터 내에서도 사실은 일자리를 견인하는 건 두 업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하고 교육사이고요. 이제 근데 헬스케어는 사실은 미국의 뭐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섹터가 이제 정부 섹터입니다. 정부. 예, 정부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정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정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정부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중간 어떤 정부 관료 이런 것들은 뭐 인원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 부분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어떤 주간 단위의 어떤 지표도 안 좋고 또 이제 매월 발표되는 고용 지표 자체도 그렇게 썩 이전만큼 좋지는 못한 상황들이어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좀 황금 타임이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해도 9월달에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게 사실 미국 경제 입장에서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정말 이제 9월달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만약 12월에 내린다라고 했을 때 미국 경기 자체가 최근에 뭐 좋은 뭐 흐름도 있고 나쁜 흐름도 있지만 조금 이전보다는 사실은 연착륙의 흐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너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소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연준도 뭐 지난번에 이제 올릴 때 실기를 했기 때문에 내릴 때는 최소한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압박감도 있다라고 보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 그 12월에 금리를 그 시점을 미뤘을 경우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파월 의장이 결국 트럼프에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렇죠. 예.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겠죠. 예, 뭐 본인이 연입을 할지 안 할지 잘 네, 모르긴 네. 하겠지만 여하튼 항상 기자회견 할 때마다 연준의 독립성, 정치적인 독립성을 항상 강조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정치적인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관심은 9월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12월에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부분. 시장은 3번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11월은 사실은 대선이 있어서 네.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두 차례가 가능할 거냐. 네. 그 가능한 원인 자체도 사실 중요한 거냐. 이제 뭐 두 차례를 내린다는 게 무조건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물가가 너무 또 상당히 또 완만하게 더 떨어져서 내린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12월에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졌어. 라고 해서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 시장은 사실은 충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리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컷,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도 상당히 조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지금 우리가 물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트럼프의 어떤 대선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네. 계속 견조할 거냐. 그것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 랜딩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간에 뭐 주식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하나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주식시장에는 괜찮은 거고 이게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9월에는 보험성이라고. 디스인플레이션 컷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네. 금리를 내리니까 그러한 정도의 뭐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그 정도는 괜찮다.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내리는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9월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12월의 성격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12월에 금리를 인하는데 그것이 경기는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 속에서도 연준이 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준다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12월에 경기 자체 지표가 너무 낮아서 이제 침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성으로 이제 그걸 금리를 내려줘야 돼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왜냐하면 그건 경기 실적 그렇죠. 자체가 나빠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당선 얘기 그 시나리오를 너무 매일 얘기해서 이미 내년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그리고 달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좀 확률 높게 보십니까? 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당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십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플레이션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1월 당선이 되면 바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내년 1월에 이제 취임을 네.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또 정책을 변경하고 하는 이러한 더구나 이제 감세 정책이라는 게 지금 뭐 2017년에는 바로 이제 감세 정책, 그러니까 법인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인하를 하고 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지금의 감세 정책은 2025년에 일몰이 될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성격이 상당히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부분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재정적인 이러한 부분의 어떤 영향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관세죠. 네. 관세를 이제 중국이 60% 올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물가에 오는 압력 자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TSMC는 그래서 다 전가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경기도 당연히 미국 경기도 좀 악영향을 미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60%의 것들을 현실화시킬 건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2017년, 18년을 생각하면 결국 미국과 관세를 내면서 또 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고 하면 이러한 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던져놓고 예.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밀당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도 아직은 좀 잠재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에 대한 어떤 관세가 바로 현실화될 건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레이션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바로 현실화되는 그런 가능성은 아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다만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슈퍼 달러를 보는 부분이 있으시고. 슈퍼 달러. 예, 여기서 더 강세. 왜냐하면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자국 우선주의 산업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중국을 때리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슈퍼 달러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달러 약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보면은 제2 프라자 합의 얘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라자 합의라는 거는 1985년에 미국이 이제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재정하고 이제 경상수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엔화라든지 유로화를 강제적으로 사실은 그때 절상시킨 게 이제 1985년에 프라자 합의인데 그걸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 입장에서 강달러가 사실은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사실은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 그 벤스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지명자가 지난번 파월 의장 그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달러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강달러는 세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약달러라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약세가 결정되긴 하겠지만 정책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약달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최근 그 엔화가 사실은 뭐 161엔에서 뭐 170엔 간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다가 최근에 156 까지 뚝 떨어지면서 조금 엔화가 강세를 갔는데 참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 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 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일본 입장에서 지금 타겟이 될 나라는 뻔합니다. 그 통화 절상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본, 그 유로, 한국 뭐 이 정도 중국까지 포함해서. 결국 어찌 보면 일본이 조금 먼저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뭐 될지 안 될지 그 당선에 맞춰서 조금 너무 먼저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그러한 움직임도 적지 않아. 물론 이제 그 9월에 일본도 좀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서 슈퍼 약달러가 그렇게 자민당에 좀 유리한 상황들은 아니어서 이제 뭐
좀 일본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화가 강세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조금 우리가 대선 이후의 흐름 자체 뭐 너무 이제 달러가 뭐 강세 이러한 것들보다는 약세 갈 가능성,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엔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변곡점을 좀 맞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가 좀 약세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모든 게 다 양쪽에서 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가늠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 뭐 2.0을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사실은 또 뭐 민주당 내각에서는 중간에 어떤 복병이 생길지 예, 모르잖아요. 후보 교체론이 뭐 주말에 사이에 뭐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너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초는 뭐 3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다가 4분기 들어가서 미 대선 불확실성 자체가 주식시장에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한 분기 정도는 좀 일찍 좀 대선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너무 좀 빨리 다가온 그러게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피습 사건이 예. 정말 큰,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지지율 차이가 좀 트럼프가 우세하긴 했지만 이제는 완전 꺾여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더 뭐 사퇴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살짝 할까요? 예. 네. 그 앞서 이제 3종전에 잠깐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3종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기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중국 성장률이 너무 안 좋았던 4.7, 뭐 시장이 예상치를 뭐 밑돌았고요. 네. 특히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 자체가 뭐 생각보다는 너무 얼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모든 부양 조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또 소비 살리는 어떤 내수 부양적인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중국 지금 내수 경기 자체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중전에서 뭔가 조금 특단의 뭔가 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걸었는데 지금까지 들려오는 사례로 봐서는 딱히 이렇게 뭐 강한 조치는 나오지는 않을 거 보이고 뭘 할 수 있거든요. 있는 게 더 없나 봐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네. 사실은 이제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뭐 부채 문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건설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조금은 이제 좀 지켜보는 것 같고 또 이제 대선이란 말씀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총알을 아껴둘 필요도 분명히 있어서 지금 서둘러서 부양을 조금 안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한편에 보면 중국의 하반기 경기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했던 회복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글로벌 경기 전망을 할 때 뭐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하고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개선이 되고 중국도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걸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좀 뭐 발생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흐름이 뭐 좋다가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의 어떤 그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들 자체가 그렇게 당초보다 이제 다시 이제 아이비들이 뭐 중국의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그 뭐 교육이라든지 제조업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차이나 리스크 자체가 계속해서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오늘 사실은 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기대가 못 미치는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 말씀드리고 다만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야 되는 방향은 확실하게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기술 쪽, 네. 디지털 경제 쪽으로 분명히 간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쉽게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저희가 조금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어째 성과를 중국은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성과가 그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수를 좀 이렇게 진작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뭐 기술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는 안 좋고.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 정말 그 미국이 60% 대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때릴 경우에는 네. 조금 뭐 중국 경제가 한 번은 휘청거릴 수도 또다시 휘청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60%의 관세를 내고 수출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라서. 못하죠. 예, 뭐 그러한 부분이 뭐 중국 경기가 결국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전 세계 경제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사실은 아닌 부분들이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뭐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해소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과감한 어떤 그 부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고용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상이 좀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용상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그렇게 매스를 쉽게 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서 중국이 조금은 좀 딜레마에 좀 빠진 듯한 그러한 상황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휘청거리고 이제 미국이 완전 이제 줄다리기에서 확 땡기다 보면은 더 기세등등해서 예. 더 미국 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네. 좀 정치적인 갈등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좀 지정학적 문제 자체를 오히려 좀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또 우리가 한편에서 보면 네.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사실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과연 경제,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수를 보면서 따져보면서 투자를 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지만 우리는 또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